비켜요. 이거 안 찌르면 회장님 지금 당장 숨 넘어간다고요. 찢어질 듯한 아이의 절규가 로비를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박 회장이 거품을 물고 쓰러진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죠. 회장님의 얼굴은 흑자색으로 변하고 몸은 기괴하게 뒤틀리고 있었어요. 모두가 얼어붙은 그때 구두약 냄새를 풍기는 새까만 손 하나가 튀어나왔습니다. 13살 구두닦기 소년 동수였죠. 아이는 품에서 낡은 은장 만년필을 번개처럼 꺼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주저없이 회장님의 목을 향해 펜촉을 내리꽂았죠. 순간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푹 하는 파열음만 남았습니다. 과연 이 낡은 펜 하나는 죽어가는 회장님을 살리는 기적의 도구가 될 수 있을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온기를 더해주세요.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계신 그곳으로 건강과 평안의 기운을 가득 담아 보내드리겠습니다. 사건은 불과 30분 전 아주 평화로운 오후에 예고도 없이 찾아왔습니다. 박진철 회장은 계열사 시차를 마치고 로비에서 직원들과 담소를 나누고 있었죠. 향긋한 커피 향이 로비를 가득 채우고 창밖에는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회장님이 캔 커피를 내려놓으려는 순간 사단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갑자기요 하는 외마디 비명과 함께 회장님이 가슴을 쥐어뜯기 시작한 거예요. 손에 들려있던 캔커피가 바닥에 떨어지며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검은 커피물이 최고급 대리석 바닥을 더럽히는가 싶더니 곧이어 회장님의 거구도 쿵 하고 쓰러졌죠. 그건 누가 봐도 단순한 빈혈이나 졸도가 절대 아니었습니다. 쓰러진 회장님의 얼굴색이 순식간에 변하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에는 붉게 달아오르더니 눈 깜짝할 사이에 검붉은 흑자색으로 뒤덮였습니다. 목에 있는 핏대는 모조리 터질 듯이 부풀어 오르고 있었죠. 마치 보이지 않는 악마가 회장님의 목을 쇠사슬로 조르는 것만 같았습니다. 입가에는 허연 거품이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눈동자는 흰자위만 보인 채 뒤집혀 있었어요. 몸이 활처럼 기괴하게 뒤틀리며 뼈마디가 우두둑 소리를 낼 때마다 보는 사람들의 심장도 쪼그라들었죠. 로비에 있던 수십 명의 직원과 경호원들은 그야말로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회장님, 구급차, 빨리 119 불러. 비서실장이 넥타이가 돌아간 줄도 모르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누구 하나 선뜻 나서서 응급처치를 하는 사람은 없었죠. 함부로 건드렸다가 잘못되기라도 하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공포가 앞섰기 때문입니다. 다들 발만 동동 구르며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치고 있었어요.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 로비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해버린 겁니다. 1분 1초가 급박한 상황에서 회장님의 숨소리는 점점 쇳소리로 변해가고 있었죠. 바로 그때 웅성거리는 인파를 뚫고 전혀 어울리지 않는 불청객이 튀어나왔습니다. 무릎이 다해진 청바지에 구두약 냄새를 풀풀 풍기는 조그만 꼬마였죠. 본사 건물 앞에서 구두를 닦던 13살 소년, 동수였습니다. 아이는 짐승처럼 날쌔게 경호원들의 다리 사이를 파고들었어요. 그리고는 쓰러진 회장님 곁으로 슬라이딩하듯 미끄러져 들어왔습니다. 반질반질한 대리석 바닥과 아이의 꼬질꼬질한 운동화가 기묘한 대조를 이루었죠. 동수의 손에는 검은 구두약과 솔질의 흔적이 문신처럼 배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눈빛만큼은 로비의 샹들리에보다 더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동수는 지체 없이 바닥에 무릎을 꿇고 회장님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귀를 회장님의 입가에 대고 숨소리를 확인했죠. 숨길이 완전히 막혔어. 동수의 머릿속에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긴 낡은 의학 노트의 한 페이지가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급성 독극물 중독으로 인한 기도 부종이 확실해 보였거든요. 지금 당장 기도를 확보하지 않으면 3분 안에 심정지가 오고 5분이면 뇌사가 될 게 뻔했습니다. 동수는 입술을 질끈 깨물었습니다. 어른들이 우왕좌왕하는 사이 이 작은 소년만이 생과 사의 갈림길을 정확히 보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동수의 손에는 메스도 산소호흡기도 없었습니다. 있는 거라곤 때 묻은 구두솔과 헝겊 조각뿐이었죠. 동수는 떨리는 손으로 품속 깊은 곳을 더듬었습니다. 손에 잡힌 건 차가운 금속의 감촉을 가진 낡은 은장 만년필이었어요. 아버지가 목숨보다 아꼈던 유품이자 동수의 보물 1호였죠. 동수는 망설임 없이 만년필의 뚜껑을 돌려 열었습니다. 그리고 익숙한 손놀림으로 펜촉과 잉크통을 순식간에 분리해 버렸어요. 화려한 만년필은 이제 글을 쓰는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목을 뚫고 숨을 불어넣을 유일한 의료도구로 다시 태어난 것이죠. 그 광경을 본 경호 실장이 기겁하며 달려들었습니다. 이 미친놈이 어디다 감히 손을 대. 경호원의 커다란 손이 동수의 뒷덜미를 낚아챘습니다. 하지만 동수는 잡힌 옷깃이 찢어질 정도로 격렬하게 저항했죠. 이거 나요. 지금 안 하면 죽는다고요. 동수의 구두약 묻은 새까만 손이 회장님의 수천만 원짜리 이태리 명품 슈트를 움켜쥐었습니다. 고귀한 흰색 와이셔츠 위로 시커먼 손자국이 흉터처럼 번져갔어요. 가장 밑바닥 인생의 손때가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의 생명줄을 쥐게 된 기막힌 순간이었습니다. 동수는 경호원을 뿌리치고 뾰족한 펜촉 끝을 회장님의 목 올대 아래에 겨눴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려왔지만 이내 숨을 멈추고 중심을 잡았죠. 아빠, 도와줘요. 동수는 눈을 질끈 감았다 뜨며 온 체중을 실어 펜촉을 내리꽂았습니다. 푹. 살가죽이 뚫리는 섬뜩하고 둔탁한 파열음이 로비의 정적을 찢어놓았습니다. 동시에 붉은 선혈이 분수처럼 튀어올라 동수의 얼굴을 적셨죠. 사람들은 아이가 회장님을 암살하는 줄 알고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충격적인 장면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목을 뚫은 펜촉을 재빠르게 빼내고 그 자리에 텅 빈 만년필 몸통을 깊숙이 박아 넣었죠. 그러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휴. 꽉 막혀있던 회장님의 목구멍에서 바람 빠지는 소리가 길게 새어나온 겁니다. 만년필 대롱을 통해 들이마신 공기가 폐로 들어가는 소리였죠. 흑자색으로 죽어가던 회장님의 얼굴에 거짓말처럼 핏기가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동수는 그제야 피투성이가 된 채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구두약과 피로 뒤범벅된 소년의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죠. 하지만 이 기적 같은 순간이 소년에게 더 큰 재앙을 불러오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회장님의 숨소리가 돌아오자 로비는 다시 한번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기적을 목격하고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죠. 그때 멀리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습니다. 동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피 묻은 손을 무릎에 닦았어요. 그런데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날카로운 고함이 로비를 갈랐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짓들이야? 경호팀은 뭐하고 있었어? 서슬퍼런 기세로 등장한 사람은 바로 박진우 부회장이었습니다. 그는 쓰러진 형님을 보고도 걱정보다는 분노가 앞선 얼굴이었죠. 마치 누군가를 잡아먹을 듯한 살기가 등골을 서늘하게 했습니다. 박 부회장은 말끔한 정장 차림에 차가운 은퇴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는 넥타이에 꽂힌 물방울 무늬 백금 핀을 습관적으로 만지작거렸죠. 초조하거나 불안할 때마다 나오는 그만의 독특한 버릇이었습니다. 부회장의 시선이 피투성이가 된 동수와 회장님 목에 박힌 만년필에 꽂혔습니다. 순간 그의 안경 너머로 비릿한 웃음기가 스쳐 지나갔어요. 그는 상황을 파악하자마자 대뜸 동수를 향해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저놈 당장 잡아. 회장님을 암살하려던 테러리스트다. 그 한마디에 로비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동수는 너무나 억울해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숨을 못 쉬셔서 구해드린 거라고요. 아이는 핏대를 세우며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박 부회장의 목소리가 동수의 외침을 덮어버렸죠. 구해? 감히 구두닦기 주제에 회장님 옥체에 칼을 대? 부회장은 동수를 벌레 보듯 내려다보며 모욕적인 언사를 퍼부었습니다. 사람들은 부회장의 서슬에 눌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피 묻은 아이의 손과 흉기처럼 보이는 만년필은 오해를 사기에 충분했으니까요. 박 부회장은 거침없이 다가와 동수의 손에서 만년필을 낚아챘습니다. 동수에게는 아버지가 남긴 유일한 유품이자 증거였죠. 이거 줘요. 우리 아빠가 남겨준 거예요. 동수가 필사적으로 손을 뻗으며 달라붙었습니다. 그러자 부회장은 가차없이 아이를 걷어차 버렸어요. 이깟 흉물이 증거물이다. 당장 경찰에 넘겨. 그는 만년필을 자신의 양복 안주머니 깊숙이 쑤셔 넣었습니다. 마치 그 안에 든 비밀을 영원히 감추려는 사람처럼 말이죠. 박 부회장이 만년필을 주머니에 넣기 직전 펜촉의 상태를 곁눈질로 확인했습니다. 회장님의 피가 묻은 은색 펜촉이 마치 숯덩이처럼 검게 변해 있었죠. 그건 명백한 독극물 중독의 증거이자 자신의 범죄가 드러날 수 있는 치명적인 단서였습니다. 부회장의 얼굴이 찰나의 순간 사색이 되어 굳어졌어요. 그는 주위 시선을 의식하며 황급히 옷깃을 여몄습니다. 그리고는 동수를 향해 아까보다 훨씬 더 섬뜩하고 차가운 살기를 내뿜었죠. 이 아이를 살려두면 큰일 나겠다는 악마의 본능이 꿈틀거린 겁니다. 경호원 서너 명이 득달같이 달려들어 동수를 덮쳤습니다. 조그만 아이의 몸이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처박혔습니다. 나 이거 놓으란 말이야. 내가 회장님 살렸어. 동수는 팔다리를 버둥거리며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어른들의 완력을 당해낼 수는 없었죠. 바닥에 눌린 뺨 위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고귀한 생명을 살려냈지만 돌아온 건 차가운 수갑뿐이었습니다. 세상은 힘없는 소년의 진실보다 힘있는 자의 거짓을 더 믿었으니까요. 박 부회장은 쓰러진 회장님을 굽어보며 넥타이 핀을 다시 만지작거렸습니다. 그의 눈빛은 형님을 걱정하는 동생의 눈이 아니었죠. 오히려 일이 틀어졌다는 짜증과 사리가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을 당장 VIP 병동으로 옮겨. 그리고 이 쥐새끼는 지하 보안실로 끌고 가. 그의 명령은 추상 같고 단호했습니다. 경호원들은 동수를 짐짝처럼 들어올렸어요. 사람들은 끌려가는 동수를 보며 수군거리기만 할 뿐 누구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재벌가의 서슬퍼런 권력 앞에서 진실은 힘을 잃었으니까요. 구급대원들이 도착해 회장님을 들것에 실었습니다. 회장님의 목에는 여전히 동수가 꽂아둔 만년필 몸통이 박혀 있었죠. 그 덕분에 회장님은 규칙적으로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박 부회장은 그 꼴이 못마땅한 듯 인상을 찌푸렸어요. 저 흉측한 것부터 당장 뽑아버려. 그가 소리쳤지만 구급팀장이 정색하며 막아섰습니다. 안 됩니다.
이것 뽑으면 기도가 다시 막혀서 돌아가십니다. 부회장은 칙 하고 혀를 차며 고개를 돌렸죠. 형님이 살아난 게 기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쉬운 눈치였습니다. 동수는 질질 끌려가면서도 회장님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살려낸 생명이 멀어지는 것을 보며 절망감을 느꼈죠. 아빠, 나는 사람을 살렸는데 왜 죄인이 된 거야? 동수의 마음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솟았습니다. 세상은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처럼 정의롭지 않았어요. 착한 일을 하면 복을 받는다는 말은 동화책에나 나오는 거짓말 같았습니다. 지하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동수는 부회장의 눈과 마주쳤습니다. 그 차가운 눈빛은 마치 너는 이제 죽은 목숨이야라고 말하는 듯 했죠. 엘리베이터가 지하 깊은 곳으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밀폐된 공간에는 동수의 거친 숨소리와 경호원들의 위압감만이 가득했죠. 동수는 주머니 속에서 만져지던 만년필의 감촉을 떠올렸습니다. 이제 그 펜은 악마의 소나기에 들어가 버렸어요. 증거도 희망도 모두 빼앗긴 채 어두운 지하 감옥으로 끌려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과연 동수는 이 억울한 누명을 벗고 무서운 음모의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까요? 지하 보안실의 공기는 무겁고 차가웠습니다. 철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동수의 가슴을 후벼 팠죠. 바닥에서 올라오는 냉기가 얇은 옷을 뚫고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동수는 무릎을 끌어안고 구석에 웅크려 앉았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사람을 살렸다는 자부심에 가슴이 뜨거웠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어두컴컴한 독방에 갇힌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공포는 단순히 무섭다는 감정을 넘어 명치 끝에 날카로운 얼음 조각이 박힌 듯한 통증으로 다가왔죠. 억울함에 눈물이 핑 돌았지만 동수는 입술을 꽉 깨물어 참았습니다. 여기서 울어봤자 들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니까요. 동수의 머릿속에서 아까 본 박 부회장의 모습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특히 그가 만지작거리던 물방울무늬 백금 넥타이핀이 자꾸만 눈에 밟혔죠. 어디선가 본 듯한 기시감이 머리를 지끈거리게 했습니다. 분명 예전에도 저걸 본 적이 있어. 동수는 기억의 파편을 맞추려 애쓰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자 잊고 지냈던 10년 전의 기억이 흑백 영화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동수가 7살이었을 때 아버지가 근무하던 병원 원장실의 풍경이었죠. 당시 동수의 아버지 강민호 씨는 대한병원 외과 과장이었습니다. 어느 날 동수는 아버지를 기다리며 원장실 밖 복도에 서 있었어요. 그런데 안에서 아버지의 고함 소리가 들려오는 게 아니겠어요? 부회장님, 이건 명백한 살인입니다. 마약성 진통제를 이렇게 빼돌리시다니요. 아버지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차갑고 비릿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죠. 강 과장, 입 조심해. 자네 가족들 목숨이 파리 목숨보다 질길 것 같나? 그 남자는 말할 때마다 틱, 틱하고 무언가를 건드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어린 동수는 문틈으로 그 남자의 뒷모습을 훔쳐보았습니다. 남자는 초조한 듯 넥타이핀을 계속해서 만지작거리고 있었죠. 물방울 모양의 백금 장식이 형광등 불빛을 받아 번뜩였습니다. 그때 그 남자가 휙 하고 뒤를 돌아보았어요. 동수는 너무 놀라 숨을 헛하고 들이켰습니다. 차가운 은퇴 안경 너머로 보이던 뱀처럼 싸늘한 눈빛. 그건 바로 조금 전 로비에서 동수를 발로 걷어찼던 박진우 부회장의 눈빛과 똑같았습니다. 동수의 심장이 미친 듯이 요동치기 시작했죠. 그날 이후 아버지는 매일 밤 불안에 떨며 무언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아버지는 의문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경찰은 졸음운전이라고 했지만 어린 동수는 믿을 수 없었죠. 장례식장에 찾아온 박 부회장이 화환을 놓고 가며 짓던 그 비릿한 미소를 보았으니까요. 모든 것이 퍼즐처럼 맞춰졌습니다.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고 간 원수가 바로 박진우 부회장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오늘 그가 자신의 형인 박 회장마저 죽이려 하고 있었죠. 동수는 주먹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날 밤 동수의 손에 쥐어주셨던 만년필이 떠올랐거든요. 동수야, 이 펜은 사람을 살리는 펜이란다. 억울한 사람을 위해 써라. 아버지는 그렇게 말씀하시며 펜 뚜껑 안쪽에 무언가를 숨기셨습니다. 그건 바로 박 부회장의 범죄가 기록된 마이크로 SDSD 카드였죠. 동수는 그 비밀을 지키기 위해 10년 동안 펜을 몸에서 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결정적인 증거가 지금 원수의 주머니 속으로 들어가 버린 겁니다. 동수는 자책감에 가슴을 쥐어뜯었습니다. 자신이 너무 힘이 없어서 아버지의 유언을 지키지 못한 것만 같았죠. 하지만 이내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아버지가 목숨 바쳐 지키려던 진실도 영원히 묻히게 됩니다. 무엇보다 지금 박 회장님의 목숨이 위험했어요. 부회장은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병원에 있는 회장님을 가만두지 않을 게 뻔했습니다. 동수의 눈에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서늘한 분노가 차오르기 시작했죠. 그때 철문 밖에서 저벅거리는 군화 발자국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동수는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차가운 철문에 귀를 바짝 갖다 대었죠. 오늘 밤 안으로 조용히 처리해. 쥐새끼 한 마리 없어지는 건 일도 아니잖아. 섬뜩한 사내들의 목소리가 문틈을 타고 넘어와 고막을 찔렀습니다. 심장이 쿵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만 같았어요. 놈들은 단순히 겁을 주려는 게 아니라 아예 영원히 입을 막아버릴 작정이었던 겁니다. 이대로 가만히 있다가는 아버지처럼 쥐도 새도 모르게 죽임당할 게 뻔했죠. 공포에 질려있던 동수의 눈빛이 살아야겠다는 처절한 생존 본능으로 바뀌었어요. 동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울고 있는 7살 꼬마가 아니었으니까요. 동수는 천장을 올려다보며 환기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거리에서 구두를 닦으며 터득한 눈썰미로 빠져나갈 구멍을 찾고 있었죠. 다행히 구석진 곳에 녹슨 환풍구 덮개가 보였습니다. 어른이라면 엄두도 못 낼 좁은 구멍이었지만 삐쩍 마른 동수의 몸이라면 해볼 만했습니다. 동수는 낡은 책상을 밟고 올라가 떨리는 손으로 나사를 풀기 시작했어요. 나사는 10년 묵은 녹 때문에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톱이 깨지고 손가락에서 피가 배어 나왔죠. 하지만 동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빠, 지켜봐 주세요. 제가 꼭 놈을 잡을게요. 동수는 피 묻은 손으로 기어이 환풍구 덮개를 뜯어내고야 말았습니다. 시커먼 먼지가 가득한 통로가 마치 짐승의 입처럼 입을 벌리고 있었죠. 동수는 망설임 없이 그 어둠 속으로 몸을 던져 넣었습니다. 과연 동수는 이 좁고 더러운 미로를 뚫고 탈출하여 거대한 악과 맞서 싸울 수 있을까요? 사건의 여파는 지하 주차장 구석에 있는 관리실까지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50대 주차 요원인 칠성 씨는 라면을 먹다가 젓가락을 떨어뜨리고 말았죠. 무전기 너머로 믿을 수 없는 소식이 들려왔거든요. 로비에서 구두 닦기 놈이 회장님 목을 찔렀다. 당장 출구 봉쇄해. 칠성 씨는 입에 든 면발을 삼키지도 못한 채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 구두 닦기 놈이라면 분명 동수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칠성 씨에게는 자식보다 더 살갑게 굴던 착한 녀석이었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성실하게 일하던 아이가 테러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칠성 씨는 모자를 고쳐 쓰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로비 쪽은 보안 요원들이 개미떼처럼 깔려 있었죠. 칠성 씨는 주먹으로 벽을 쿵 하고 쳤습니다. 동수가 그럴 애가 아닌데 분명 뭔가 잘못된 거야. 그는 동수가 며칠 전 했던 말을 기억해냈습니다. 아저씨, 저 오늘 회장님 구두 닦아요. 광이 번쩍번쩍 나게 낼 거예요. 그렇게 해맑게 웃던 녀석이 암살을 시도했을 리가 없었죠. 칠성 씨의 투박한 머리가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동수가 범인이 아니라면 진짜 범인은 따로 있다는 소리였으니까요. 그때 칠성 씨의 뇌리에 번개 같은 생각이 스쳤습니다. 동수는 구두통을 메고 있었고 회장님은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는 무전 내용이었죠. 사람이 갑자기 쓰러졌다면 10중 8구 먹은 게 잘못된 것일 테니까요. 독. 그래, 마시는 거에다 독을 탔을지도 몰라. 칠성 씨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렇다면 증거는 회장님이 마시던 커피 잔이나 음료수 캔일 게 분명했죠. 하지만 로비 청소부들이 이미 현장을 다 치웠을 게 뻔했습니다. 그 증거물들은 지금쯤 어디로 갔을까요? 칠성 씨의 시선이 지하 2층에 있는 쓰레기 집화장으로 향했습니다. 본사에서 나오는 모든 쓰레기가 모이는 거대한 무덤 같은 곳이었죠. 칠성 씨는 주위를 살피며 집화장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역한 음식물 냄새와 곰팡내가 코를 찔러왔어요. 하지만 칠성 씨는 코를 막을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동수가 억울하게 두들겨 맞고 있을 거라 생각하니 피가 거꾸로 솟았거든요. 그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산처럼 쌓인 쓰레기 봉투 더미로 뛰어들었습니다. 청소부들이 로비에서 가져온 쓰레기 봉투는 검은색 대형 봉투였습니다. 칠성 씨는 미친 사람처럼 봉투를 하나하나 찢어발겼죠. 제발, 제발 나와라. 동수 살려야 한다. 썩은 과일 껍질과 커피 찌꺼기가 칠성 씨의 유니폼을 더럽혔습니다. 파리떼가 윙윙거리고 구정물이 신발 속으로 스며들었죠.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동수가 추운 겨울날 건네주었던 따뜻한 율무차 한 잔을 기억하고 있었으니까요. 이깟 냄새쯤은 동수의 억울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릅니다. 칠성 씨의 이마에서는 굵은 땀방울이 비오듯 쏟아졌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왔고 숨은 턱 밑까지 차올랐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 구석에 처박힌 찢어진 봉투 사이로 익숙한 로고가 보이는 게 아니겠어요? 바로 회장실 전용으로 들어가는 최고급 음료 브랜드의 캔이었습니다. 칠성 씨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쓰레기 더미를 파헤쳐 그 캔을 집어들었죠. 찌그러진 알루미늄 캔 안에는 액체가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칠성 씨는 조심스럽게 캔 뚜껑 쪽에 코를 갖다 대었죠. 순간 톡 쏘는 듯한 아몬드 냄새가 훅 스쳐왔습니다. 이거다. 이건 그냥 음료수 냄새가 아니야. 칠성 씨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평생 주차장에서 온갖 매연 냄새를 맡아온 그의 개코는 속일 수 없었거든요. 누군가 이 음료수에 독극물을 탄 게 확실했습니다. 이 작은 캔 하나가 동수의 목숨을 구할 유일한 동아줄이었습니다. 칠성 씨는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다행히 지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그는 재빨리 손수건을 꺼내 캔을 감쌌습니다. 지문이 묻거나 증거가 훼손되면 안 된다는 걸 영화에서 봤거든요. 그는 캔을 품속 깊이 가슴 안주머니에 소중하게 집어넣었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비싼 보석이라도 되는 양 옷깃을 단단히 여몄죠. 이제 이걸 경찰에게 가져가기만 하면
동수는 풀려날 수 있습니다. 칠성 씨의 얼굴에 회심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칠성 씨는 헛기침을 하며 태연한 척 쓰레기장 입구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밖으로 나가는 철문 앞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죠.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입구를 가로막고 무언가를 지시하고 있었거든요. 그들의 손에는 쓰레기를 뒤질 때 쓰는 긴 쇠꼬챙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단순한 순찰이 아니라 무언가를 찾기 위해 작정하고 온 사람들이었죠. 칠성 씨의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저들은 분명 회장님이 마신 그 캔을 회수하러 온 저승사자들이었습니다. 지금 나가면 꼼짝없이 마주칠 수밖에 없는 외통수에 걸리고 만 것이었죠. 하지만 그때 등 뒤에서 서늘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거기서 뭐 하는 겁니까? 칠성 씨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천천히 뒤를 돌아보니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 둘이 서 있었죠. 그들은 박 부회장의 직속 경호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쓰레기장을 감시하러 온 게 아니라 무언가를 찾으러 온 눈치였어요. 칠성 씨는 본능적으로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과연 칠성 씨는 이 살벌한 감시망을 뚫고 동수의 결백을 증명할 증거를 무사히 전달할 수 있을까요? 동수가 환풍구 통로를 반쯤 기어갔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앞쪽에서 눈부신 손전등 불빛이 확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여기 있다. 쥐새끼가 천장으로 도망쳤어. 보안 요원들이 어느새 환풍구 도면을 보고 퇴로를 막고 있었던 겁니다. 동수는 뒷걸음질 쳤지만 뒤에서도 덜그럭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죠. 결국 동수는 먼지투성이가 된 채 보안실로 다시 끌려 내려오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끌려간 곳은 차가운 지하 감옥이 아니었어요. 지상 15층에 위치한 호화로운 임원 전용 스위트룸이었습니다. 방 안에는 은은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최고급 가죽 소파와 페르시아 양탄자가 깔린 별천지였죠. 테이블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스테이크와 랍스터가 차려져 있었습니다. 동수의 꼬르륵 소리가 조용한 방 안에 크게 울려 퍼졌어요. 하루 종일 한 끼도 못 먹은 동수에게는 고문이나 다름없는 냄새였습니다. 그런데 욕실 문이 열리며 박진우 부회장이 걸어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그는 피 묻은 손을 씻고 하얀 수건으로 물기를 닦고 있었습니다. 아까 로비에서의 살벌한 표정은 온데간데였고 아주 인자한 미소를 짓고 있었죠. 박 부회장은 동수의 맞은편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았습니다. 많이 배고프지? 어서 먹으렴. 넣어주려고 차린 거야. 그의 목소리는 소름 끼칠 정도로 부드럽고 다정했습니다. 동수는 침을 꿀꺽 삼켰지만 포크를 들지는 않았죠. 이 남자가 아버지를 죽인 원수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알고 있었으니까요. 동수가 쏘아보는 눈빛을 보내자 부회장은 허허 웃으며 와인을 한 잔 따랐습니다. 내가 오해를 하고 있구나. 난 널 해치려는 게 아니란다. 부회장은 와인 잔을 빙글빙글 돌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방금 병원에서 연락이 왔는데 우리 형님이 의식을 찾으셨단다. 그 말에 동수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자신이 살려낸 것이 헛되지 않았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죠. 하지만 부회장의 다음 말은 동수의 기대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문제가 좀 생겼어. 형님 목에 감염 증세가 심각하다더구나. 부회장은 짐짓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혀를 찼습니다. 더러운 구두약 묻은 펜으로 찔렀으니 당연한 결과겠지? 동수는 억울함에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거짓말. 저는 소독까지 하고 펜촉도 뺐다고요. 동수가 소리치자 부회장은 검지 손가락을 입술에 대며 조용히 시켰습니다. 쉿. 목소리 낮추렴.
세상 사람들은 진실에는 관심이 없단다. 부회장은 품 안에서 하얀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두툼한 봉투 사이로 5만 원권 지폐 다발이 보였죠. 여기 5천만 원이다. 그리고 내가 원하면 유학도 보내주마. 가난한 동수에게는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거금이었습니다. 부회장은 봉투를 동수 쪽으로 쓱 밀었습니다. 조건은 간단해. 경찰에 가서 딱 한마디만 하면 된다. 그는 동수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나직하게 속삭였죠. 회장님이 미워서 홧김에 찔렀다고 자백하렴. 어차피 넌 미성년자라 금방 풀려나. 동수는 그제야 이 남자의 추악한 속셈을 알아차렸습니다. 자신을 살인 미수범으로 만들어 감옥에 보내고 사건을 덮으려는 수작이었죠. 회장님이 깨어나서 증언하기 전에 모든 걸 조작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동수의 시선이 돈봉투와 스테이크, 그리고 부회장의 얼굴을 오갔습니다. 배고픔과 가난, 그리고 눈앞의 달콤한 유혹이 동수를 흔들었죠. 하지만 동수의 귓가에 아버지의 마지막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동수야, 의사는 생명 앞에서는 타협하면 안 된다. 비굴하게 살지 마라. 동수는 떨리는 손으로 테이블 위에 물잔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부회장의 얼굴에 시원하게 끼얹어 버렸죠. 이딴 돈 필요 없어요. 우리 아빠 죽인 거나 사과해요. 차가운 물벼락을 맞은 부회장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인자하던 가면이 벗겨지고 악마의 본색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부회장은 물이 뚝뚝 떨어지는 안경을 신경질적으로 벗어 던졌습니다. 이 천한 고아놈이 좋은 말로 하니까 기어오르는구나. 그는 인터폰을 향해 거칠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장 들어와. 이 쥐새끼 묶어서 바다에 던져버려. 순식간에 문이 부서질 듯 열리고 덩치 큰 사내들이 우르르 들이닥쳤습니다. 동수는 스테이크 접시를 들어 사내들에게 던지며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어른들의 무지막지한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죠. 결국 동수는 바닥에 짓눌린 채 입에 재갈이 물리고 말았습니다. 부회장은 젖은 얼굴을 닦지도 않은 채 동수에게 다가와 쪼그려 앉았어요. 그리고는 동수의 뺨을 톡톡 치며 비릿하게 웃었죠. 기회를 줘도 발로 차? 그럼 어쩔 수 없지. 내 아비 곁으로 보내주마. 그의 눈빛은 이미 인간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살기로 번들거리는 눈동자에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었죠. 사내들이 동수를 쌀가마니처럼 둘러매고 방을 나갔습니다. 동수는 필사적으로 몸부림쳤지만 밧줄은 점점 더 조여올 뿐이었어요. 끌려가는 동수의 눈에 테이블 위에 놓인 아버지의 만년필이 보였습니다. 부회장이 아까 꺼내놓은 채 챙기지 않은 것이었죠. 가장 중요한 증거가 저기 있는데 손이 닿지 않았습니다. 이제 동수는 차가운 겨울 바다에 수장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과연 동수는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벗어나 아버지의 만년필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사내들의 억센 소나기가 동수의 팔을 으스러뜨릴 듯 조여왔습니다. 동수는 숨이 막혀 헐떡거렸지만 시선은 오직 하나에 고정되어 있었죠. 바로 테이블 위에 덩그러니 놓인 아버지의 만년필이었습니다. 저게 없으면 아버지의 억울함도 회장님의 목숨도 모두 물거품이 되고 말았으니까요. 동수는 이대로 끌려가면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어차피 죽을 각오라면 마지막으로 발버둥이라도 쳐봐야 하지 않았겠어요? 동수의 눈빛이 매섭게 변하더니 자신을 붙잡은 사내의 팔뚝을 노려보았습니다. 동수는 젖먹던 힘을 다해 사내의 손목을 콱 깨물어 버렸습니다. 아, 이 독한 녀석이. 사내가 비명을 지르며 반사적으로 팔을 풀었습니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동수는 테이블을 향해 몸을 날렸죠. 와장창.
요란한 소리와 함께 접시들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박살이 났습니다. 스테이크 소스와 유리 조각이 사방으로 튀어 난장판이 되었어요. 사내들이 당황해서 주춤하는 사이 동수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동수의 손끝에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드디어 만년필을 다시 손에 넣는데 성공한 것이었죠. 동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열린 문을 향해 질주했습니다. 저놈 잡아. 거기 안 서. 등 뒤에서 박 부회장의 고함 소리가 터져나왔죠. 하지만 동수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잡히면 차가운 바다에 수장될 운명이었으니까요. 동수는 복도를 따라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하지만 앞쪽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또 다른 경호원들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앞뒤가 꽉 막힌 절체절명의 위기였죠. 동수는 다급하게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저쪽에 비상계단 표시등이 희미하게 깜빡거리고 있었어요. 동수는 몸을 숙여 경호원의 다리 사이를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는 비상계단 문을 어깨로 들이받으며 안으로 굴러 들어갔죠. 심장이 터질 듯이 쿵쾅거리고 숨은 턱 밑까지 차올랐습니다. 동수는 계단을 굴러 내려가다 누군가의 다리에 부딪혔습니다. 으악! 살려주세요. 동수는 잡히는 줄 알고 비명을 지르며 웅크렸어요. 그런데 머리 위에서 아주 익숙하고 투박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동수야,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동수가 고개를 들어보니 주차관리요원 칠성 아저씨가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쓰레기 냄새가 진동하는 작업복을 입은 채 눈이 휘둥그레져 있었죠. 지옥 같은 이곳에서 유일한 내 편을 만난 것이었습니다. 칠성 씨는 동수를 재빨리 계단 구석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쉿! 조용히 해라. 지금 밖이 난리가 났다.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동수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아까 쓰레기장에서 경호원들을 따돌리고 몰래 잠입해 들어온 참이었죠. 칠성 씨의 눈빛에는 걱정과 의심이 복잡하게 섞여 있었습니다. 동수야, 솔직하게 말해라. 내가 진짜 회장님을 찔렀냐? 가장 믿었던 아저씨조차 흔들릴 만큼 상황은 최악이었습니다. 동수는 억울함에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독 때문에 숨을 못 쉬셔서 뚫어드린 거라고요. 동수는 떨리는 손으로 품에서 만년필을 꺼내 보였습니다. 이거 보세요. 펜촉이 완전히 까맣게 변했잖아요. 동수가 내민 만년필 펜촉은 본래의 은색을 잃고 숫덩이처럼 변해 있었죠. 칠성 씨는 주머니에서 작은 손전등을 꺼내 펜촉을 비춰보았습니다. 정말로 펜촉 끝부분이 불에 탄 것처럼 시커멓게 부식되어 있었어요. 은은 독을 만나면 검게 변한다고 아빠가 가르쳐줬어요. 동수의 설명에 칠성 씨는 무릎을 탁 쳤습니다. 그래, 맞다. 사극에서도 기미 상궁들이 은수저로 독을 검사하잖아. 모든 퍼즐이 완벽하게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아까 쓰레기장에서 찾은 아몬드 냄새 나는 음료캔, 그리고 변색된 은 펜촉. 이 두 가지는 박 부회장의 독살 시도를 입증할 움직일 수 없는 증거였죠. 칠성 씨의 얼굴에서 의심이 사라지고 확신에 찬 분노가 타올랐습니다. 칠성 씨는 안주머니 깊숙한 곳에서 찌그러진 알루미늄 캔 하나를 꺼내 보였습니다. 내가 쓰레기장을 이 잡듯이 뒤져서 이걸 찾아냈다. 냄새를 맡아보니 딱 아몬드 냄새가 나더구나. 동수는 캔을 보자마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건 바로 회장님이 쓰러지기 직전에 마셨던 그 음료수가 확실했으니까요. 아저씨, 이걸 어떻게 찾았어요? 동수의 목소리가 감격으로 떨려왔습니다. 이제 변색된 만년필과 독이 든 캔, 이 두 가지면 박 부회장의 가면을 벗기고도 남을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하늘이 동수를 버리지 않고 이 투박한 아저씨를 수호천사로 보내준 게 분명했죠. 칠성 씨는 동수를 와락 껴안아 주었습니다. 미안하다, 동수야. 아저씨가 잠깐이라도 널 의심해서 정말 미안해. 투박한 경상도 사내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가진 것 없는 두 사람이 거대한 권력에 맞서 진실을 공유하게 된 것이었죠. 동수도 아저씨의 품에 얼굴을 묻고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죠.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동수에게 천군만마를 얻은 듯한 용기를 주었습니다. 칠성 씨는 결연한 표정으로 일어섰습니다. 이제 이 증거들을 가지고 경찰서로 가서 다 까발리자. 하지만 그때 위쪽 계단에서 쿵쿵거리는 발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래쪽에서도 무전기 소리가 치직거리며 다가오고 있었죠. 경호원들이 비상계단을 위아래로 포위해 들어오고 있었던 겁니다. 도간에 든쥐 신세가 된 두 사람, 도망갈 곳은 더 이상 없어 보였습니다. 과연 동수와 칠성 아저씨는 이 이중 포위망을 뚫고 무사히 탈출할 수 있을까요? 병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박진우 부회장은 의식을 되찾은 형님을 내려다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죠. 회장님은 목에 감긴 붕대 때문에 말을 할 수 없어 분노에 찬 눈빛으로 동생을 노려보았습니다. 부회장은 형님의 귓가에 입을 대고 나직하게 속삭였어요. 형님, 고생 그만하시고 이제 쉬셔야죠. 그룹은 제가 잘 맡겠습니다. 그는 양복 안주머니에서 미리 준비한 서류 한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바로 경영권 승계각서와 비밀 금고 양도증이었죠. 여기에 지장만 찍으세요. 그럼 남은 여생은 편안하게 모시겠습니다. 회장님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낚아채더니 그 자리에서 찢어발겼습니다. 종이 조각이 눈처럼 흩날리자 부회장의 표정이 순식간에 악기처럼 일그러졌죠. 이 늙은이가 좋은 말로 하니까 못 알아듣는군. 부회장은 찢어진 종이를 형님의 얼굴에 뿌리며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형님이 끝까지 버티시겠다? 그럼 어쩔 수 없지. 죽은 사람은 말이 없는 법이니까. 부회장은 뒤에 서 있던 병원장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원장, 준비한 대로 진행해. 사망 시각은 오늘 오후 2시 30분이다. 병원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머뭇거렸습니다. 부회장님. 하지만 회장님은 이렇게 멀쩡히 살아계시는데. 그러자 부회장이 원장의 멱살을 잡고 으르렁거렸죠. 이 사람아, 자네 리베이트 장부 검찰에 넘길까? 시키는 대로 사망 진단서 끊어. 결국 병원장은 공포에 질려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습니다. 멀쩡히 눈을 뜨고 있는 회장님을 두고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추악한 사기극이 시작된 겁니다. 회장님은 침대 위에서 몸부림쳤지만 경호원들이 팔다리를 억세게 짓눌렀어요. 잠시 후 병실에 설치된 대형 TV에서 긴급 속보가 터져나왔습니다. 뉴스 특보입니다. 대한그룹 박진철 회장이 급성 신부전으로 별세했습니다. 앵커의 침통한 목소리가 병실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화면에는 회장님의 영정 사진과 함께 향년 65세라는 자막이 큼지막하게 떴죠. 회장님은 자신의 부고 뉴스를 살아서 지켜보는 기막힌 상황에 넋을 잃었습니다. 살아있는 자신이 순식간에 유령이 되어버린 순간이었죠. 부회장은 낄낄거리며 TV 볼륨을 더 높였습니다. 들리세요, 형님? 온 국민이 형님 가시는 길을 애도하고 있네요. 부회장은 회장님에게 진정제를 투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장례식 끝날 때까지 푹 주무세요. 깨어나면 모든 게 끝나 있을 겁니다. 간호사가 주사 바늘을 꽂자 회장님의 의식이 몽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부회장은 형님을 그냥 재울 생각이 없었죠.
그는 형님의 손목을 꽉 움켜쥐고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잠들기 전에 말해. 스위스 비밀 계좌 비밀번호랑 금고 열쇠 어디 있어? 이 모든 쇼의 진짜 목적은 바로 형님만이 알고 있는 비자금과 경영권이었습니다. 회장님이 죽어버리면 그 비밀도 영원히 묻히기에 살려두되 죽은 것으로 위장한 것이었죠. 회장님은 혼미해지는 정신 속에서도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여기서 비밀을 말하면 그 즉시 진짜 시체가 될 게 뻔했으니까요. 독이 오른 부회장은 형님의 뺨을 때리며 발악했습니다. 독한 영감탱이. 좋아. 내가 언제까지 버티나 보자. 그는 경호팀장에게 은밀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 영감, 아무도 모르는 지하 영안실 냉동 창고 옆방에 가둬. 쥐새끼 한 마리도 모르게 해. 회장님은 침대째로 옮겨지며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점점 흐려지는 시야 속에서 자신을 구해줬던 구두닦이 소년의 얼굴이 어른거렸습니다. 한편 병원 로비와 장례식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조문객들이 구름처럼 몰려들기 시작했죠. 기자들은 플래시를 터뜨리며 거짓된 죽음을 대서특필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병원에서 산 사람을 시체로 둔갑시키는 대사 기극이 벌어지고 있었지만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슬픈 표정으로 큰 별이 졌다며 애도할 뿐이었죠. 이 거대한 거짓말 속에서 진실을 아는 사람은 오직 감금된 회장님과 악마 같은 부회장뿐인 듯 했습니다. 부회장은 상주 완장을 차고 조문객을 맞을 준비를 했습니다. 거울을 보며 억지로 슬픈 표정을 지어 보이는 그의 얼굴에는 탐욕이 번들거렸죠. 형님, 이제 그룹은 제 겁니다. 편히 쉬지는 못하실 겁니다. 그는 형님이 갇힌 지하 밀실의 열쇠를 주머니 깊숙이 챙겼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화장터로 가기 전까지 반드시 비밀번호를 알아내야 했으니까요. 이제 시간은 부회장의 편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부회장이 간과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환풍구를 통해 탈출한 작은 목격자들이 있었죠. 어두운 기계실 구석에서 칠성 아저씨가 가지고 있던 소형 라디오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박진철 회장 별세. 뉴스를 들은 동수와 칠성 씨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거짓말. 아까 분명히 살아계셨잖아요. 숨도 쉬고 계셨는데. 동수는 주먹으로 바닥을 치며 분노했습니다. 두 사람은 직감했습니다. 놈들이 회장님을 죽은 것으로 위장하고 무언가 꾸미고 있다는 것을요. 칠성 씨는 동수의 어깨를 단단히 잡았습니다. 동수야, 이건 기회다. 놈들이 장례식 하느라 정신 팔린 사이에 우리가 회장님을 찾아내자. 죽었다고 알려진 회장님을 살아서 데리고 나온다면 그것만큼 박 부회장의 범죄를 완벽하게 증명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회장님은 분명 병원 어딘가에 숨겨져 있을 거야. 동수의 눈빛이 다시 한번 타올랐습니다. 거짓 부고가 울려 퍼지는 장례식장. 과연 두 사람은 삼엄한 경비를 뚫고 사라진 시체를 찾아낼 수 있을까요? 밤이 깊었지만 대한병원 장례식장은 대낮처럼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입구마다 검은 양복을 입은 경호원들이 개미 새끼 한 마리도 못 들어오게 막고 있었죠. 숨어 지켜보던 동수와 칠성 씨는 높은 담벼락 앞에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문으로 들어가는 건 불 속으로 뛰어드는 나방이나 다름없는 짓이었거든요. 시간은 자꾸만 흐르는데 들어갈 구멍은 바늘구멍보다 작아 보였습니다. 칠성 씨는 담배를 입에 물려다 말고 바닥에 내던지며 결심한 듯 말했죠. 동수야, 내가 놈들의 시선을 끌 테니 너는 그 틈에 무조건 안으로 뛰어라. 그의 눈빛은 목숨을 건 사람만이 보여줄 수 있는 비장함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칠성 씨는 주머니에서 라이터와 미리 준비한 기름통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가 향한 곳은 병원 건물 옆에 위치한 야외 주차장 구석이었죠. 그곳에는 병원에서 나온 폐박스와 재활용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거든요. 칠성 씨는 주저없이 기름을 콸콸 붓고 라이터 불을 댕겼습니다. 순식간에 시뻘건 불길이 뱀 혓바닥처럼 허공을 핥으며 치솟아 올랐습니다. 매캐한 연기가 피어오르자 화재 경보기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기 시작했죠. 따르릉 하는 비상벨 소리가 고요하던 병원의 밤을 찢어놓았습니다. 불이야. 주차장에 불이 났다. 주차관리요원의 다급한 고함 소리에 장례식장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입구를 지키던 경호원들이 무전기를 붙잡고 우왕좌왕하기 시작했죠. 부회장의 지시보다 당장 눈앞에 불을 끄는 게 급했기 때문입니다. 아, 저거 빨리 안 끄고 뭐해. 당장 가서 불길 잡아. 경호팀장의 고함과 함께 입구를 지키던 병력이 주차장 쪽으로 우르르 몰려갔습니다. 철옹성 같던 경비망에 순간적으로 커다란 구멍이 뚫리는 순간이었죠. 동수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짐승처럼 튀어나갔습니다. 목표는 장례식장 뒤편에 있는 지하 세탁물 반입구였죠. 평소라면 잠겨 있었겠지만 지금은 화재 소동으로 문이 살짝 열려 있었거든요. 동수는 날쌘 다람쥐처럼 문틈을 비집고 들어갔습니다. 복도에는 산더미처럼 쌓인 환자복과 침대 시트가 카트에 실려 이동을 기다리고 있었죠. 직원들도 불 구경을 하러 나갔는지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동수의 심장이 터질 듯이 쿵쾅거렸지만 망설일 시간이 없었어요. 동수는 사람 몸집만 한 대형 철제 카트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방금 세탁을 마친 깨끗한 시트들이 가득 담겨 있는 운반용 카트였죠. 동수는 시트 더미를 헤집고 그 안으로 몸을 깊숙이 파묻었습니다. 하얀 천들이 동수의 몸을 덮자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기분이 들었죠. 코끝으로 소독약 냄새와 섬유 유연제 냄새가 훅 끼쳐왔어요. 동수는 무릎을 끌어안고 숨소리조차 내지 않으려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운에 맡길 수밖에 없는 위험한 도박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잠시 후 덜컹거리는 진동과 함께 카트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불 구경을 마치고 돌아온 직원이 카트를 밀기 시작한 것이었죠. 바퀴 굴러가는 소리가 동수의 귀에는 천둥 소리처럼 크게 들려왔습니다. 카트는 덜컹거리며 복도를 지나 엘리베이터 쪽으로 향했죠. 동수는 시트 틈새로 들어오는 희미한 불빛의 의지의 위치를 가늠해 보았습니다. 이 카트가 회장님이 계신 지하 2층으로 가기만을 간절히 기도했죠. 하지만 엘리베이터 앞에서 카트가 멈춰서며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잠깐 멈추세요. 보안 검문 있겠습니다. 경호원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시트 너머로 뚫고 들어왔습니다. 동수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아 발끝까지 저려왔죠. 여기서 들키면 칠성 아저씨의 희생도 모두 물거품이 되고 말았으니까요. 경호원은 곤봉으로 카트 속 시트들을 쿡쿡 찌르기 시작했습니다. 툭툭 하는 둔탁한 느낌이 동수의 등과 허벅지를 아슬아슬하게 스쳐 지나갔죠. 동수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입술을 깨물며 고통을 참아냈습니다. 아, 거기 뭐 하는 거야? 빨리빨리 안 움직여. 그때 무전기에서 경호팀장의 다급한 호통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주차장 불길이 거세져서 소방차가 오고 난리가 났는데 한가하게 빨래나 뒤지고 있냐는 것이었죠. 경호원은 혀를 차며 검문을 멈추고 손을 휘저었습니다. 됐으니까 빨리 지나가요. 바빠 죽겠는데 진짜. 천만다행으로 위기를 넘긴 카트가 다시 엘리베이터 안으로 밀려 들어갔습니다.
동수는 그제야 참았던 숨을 몰아쉬며 안도의 눈물을 삼켰죠. 하늘이 돕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을 기적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지하로 내려가는 동안 동수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 곧 회장님이 갇혀있는 지하 밀실 근처에 도착할 것이니까요. 동수는 주머니 속에 챙겨온 칠성 아저씨의 만능 드라이버를 꽉 쥐었습니다. 이 작은 공구 하나가 회장님의 목숨을 구할 열쇠가 될 것이었죠. 띵동하는 소리와 함께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찬바람이 훅 들어왔습니다. 직원은 카트를 복도 구석에 밀어두고는 투덜거리며 사라졌습니다. 지하 영안실 특유의 서늘하고 퀴퀴한 공기가 동수의 피부에 닿았죠. 동수는 조심스럽게 시트 더미를 헤치고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다행히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죠. 저 멀리 관계자 외 출입 금지 팻말이 붙은 두꺼운 철문이 보였습니다. 직감적으로 저곳이 회장님이 갇힌 밀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죠. 동수는 카트에서 빠져나와 고양이처럼 살금살금 철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문틈으로 희미한 기계음과 거친 숨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드디어 동수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회장님이 바로 저 문 뒤에 계신 것이었습니다. 이제 동수는 이 철문을 열고 죽은 사람으로 위장된 회장님을 세상 밖으로 모시고 나가야만 했습니다. 동수는 떨리는 손으로 회장님의 손발을 묶은 결박을 풀었습니다. 회장님은 퀭한 눈으로 동수를 바라보며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죠. 죽은 줄 알았던 꼬마가 지옥 같은 이곳까지 자신을 구하러 왔으니까요. 회장님은 동수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힘이 없어 툭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동수야, 내가 여길 어떻게 해? 목소리는 갈라지고 쉬어서 거의 들리지 않을 지경이었습니다. 동수는 눈물을 훔치며 회장님을 부축해 일으키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어서 이곳을 빠져나가야 한다는 생각뿐이었거든요. 하지만 회장님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동수의 옷자락을 잡아당겼습니다. 안 된다. 지금 나가면 놈들에게 들키고 말 거야. 회장님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벽에 걸린 시계를 쳐다보았습니다. 시계 바늘은 밤 9시를 향해 부지런히 달려가고 있었죠. 박 부회장이 9시에 다시 온다고 했다. 회장님의 눈동자가 공포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놈은 단순히 상태를 보러 오는 게 아니라 일을 끝내러 오는 게 분명했거든요. 완벽한 승계를 위해 형의 숨통을 확실히 끊어놓으려는 것이었습니다. 동수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둘 다 도간에 든 쥐꼴이 될 게 뻔했죠. 그럼 어떡해요? 빨리 도망쳐야죠. 동수가 발을 동동 구르자 회장님은 결심한 듯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니다. 놈은 내가 죽은 걸 확인해야만 물러갈 놈이다. 회장님은 침대 시트를 다시 덮으며 비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가 죽은 척을 하마. 너는 저 커튼 뒤에 숨죽이고 있어라. 그것은 목숨을 건 위험한 도박이나 다름없는 제안이었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뚜벅뚜벅하는 구두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규칙적이고 차가운 그 소리는 점점 병실문 앞으로 다가오고 있었죠. 동수는 화들짝 놀라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숨을 곳이라고는 창가에 드리워진 두꺼운 암막 커튼 뒷뿐이었거든요. 동수는 날쌘 몸놀림으로 커튼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회장님은 눈을 감고 입을 벌린 채 시체처럼 축 늘어졌습니다. 방 안에는 시계 초침 소리와 두 사람의 심장 소리만이 크게 울려 퍼졌죠. 철커덕. 소름 끼치는 금속음과 함께 잠겨있던 철문이 열렸습니다. 박진우 부회장이 검은 가죽 장갑을 낀 손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투명한 액체가 든 주사기가 들려 있었죠. 형님, 주무십니까?
아니면 기다리고 계셨습니까? 부회장은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침대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커튼 뒤에 숨은 동수는 입을 틀어막고 공포에 질려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주사기 바늘 끝이 형광등 불빛을 받아 서늘하게 번뜩이고 있었거든요. 부회장은 형님의 얼굴을 내려다보며 혀를 찼습니다. 쯧쯧. 천하의 박 회장이 꼴이 말이 아니네. 그는 주사기를 들어 올리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거 한 방이면 고통 없이 가시는 겁니다. 저를 원망하지는 마세요. 부회장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탐욕과 광기만이 가득 차 있을 뿐이었죠. 그는 형님의 팔에 꽂힌 링거줄을 찾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회장님은 숨을 멈추고 온몸의 근육을 이완시켰습니다. 부회장은 주사 바늘을 꽂으려다 말고 잠시 멈칫했습니다. 형님의 가슴이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는 걸 눈치챘기 때문입니다. 어라? 숨을 안 쉬네. 부회장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형님의 코 밑에 손가락을 갖다 대었죠. 회장님은 터질 것 같은 폐의 고통을 참아내며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1분이 마치 1년처럼 길게 느껴지는 고문 같은 시간이었어요. 동수는 커튼 틈으로 그 장면을 지켜보며 식은땀을 줄줄 흘렸습니다. 제발 들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죠. 부회장은 손가락을 떼고는 형님의 목덜미를 짚어보았습니다. 맥박을 확인하려는 치밀한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긴장 탓인지 아니면 회장님의 의지 때문인지 맥박은 희미했습니다. 부회장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회장님의 눈꺼풀을 까뒤집어 보았죠. 회장님은 흰자위만 보이게 눈을 뒤집은 상태로 버텼습니다. 어릴 적 동생과 장난치며 익혔던 시체놀이가 70평생 가장 중요한 순간에 쓰일 줄은 몰랐죠. 부회장의 얼굴에 묘한 안도감과 허무함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참. 내 손에 피 묻힐 필요도 없이 가버리셨군. 부회장은 들고 있던 주사기를 다시 양복 안주머니에 집어넣었습니다. 이미 죽은 사람에게 비싼 독약을 쓸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었죠. 그는 죽은 척하는 형님의 어깨를 툭툭 치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잘 가슈 형님. 장례식은 성대하게 치러드릴게. 부회장은 휘파람을 불며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방을 나갔습니다. 철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회장님은 푸아 하고 참았던 숨을 토해냈습니다. 얼굴이 시뻘개진 채 기침을 하는 회장님을 보며 동수가 뛰쳐나왔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동수는 울먹이며 회장님의 등을 두드려드렸습니다. 회장님은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도 동수를 보며 희미하게 웃었죠. 살았다. 놈을 속였어. 하지만 안심하기에는 일렀습니다. 부회장이 나가서 사망 확인을 위해 의사를 부를 수도 있었으니까요. 지금이 아니면 탈출할 기회는 영영 오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회장님은 떨리는 다리에 힘을 주며 침대에서 내려왔습니다. 동수야, 가자. 내 발로 걸어서 이 지옥을 나가야겠다. 과연 두 사람은 부회장이 다시 돌아오기 전에 이 삼엄한 병원을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회장님과 동수가 탈출을 위해 막 문고리를 잡으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복도 끝에서 다시 그 소름 끼치는 구두 굽소리가 들려오는 게 아니겠어요? 두 사람은 사색이 되어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부회장이 뭔가 미진한 게 있어 다시 돌아온 것이 분명했죠. 두 사람은 황급히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회장님은 침대에 누워 시체 연기를 했고 동수는 다시 커튼 뒤로 몸을 날렸죠. 1분도 안 돼서 철문이 벌컥 열리고 부회장이 헐레벌떡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전 재산 포기 각서라는 서류가 들려 있었죠.
부회장은 형님의 침대맡으로 다가와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젠장, 지장을 깜빡했군. 이것만 있으면 법적으로 완벽한데. 그는 주머니에서 붉은 인주통을 꺼내 뚜껑을 열었습니다. 이미 죽은 사람의 지장이라도 찍어서 문서를 위조하려는 속셈이었죠. 그는 망설임 없이 형님의 축 늘어진 엄지손가락을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손가락에 붉은 인주를 듬뿍 묻혔죠. 차갑게 식은 형의 손을 잡고도 그는 일말의 망설임조차 없었습니다. 부회장은 종이를 침대 위에 펼치고 형님의 손가락을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이 굳은 듯 잘 펴지지 않았죠. 그는 짜증이 난다는 듯 형님의 손가락을 뒤로 확 꺾어버렸습니다. 아니, 죽어서도 왜 이렇게 뻣뻣해? 좀 펴봐. 우지끈 하는 소리가 날 만큼 무자비하게 힘을 주어 눌렀습니다. 고통스러울 법도 한데 회장님은 비명 한마디 지르지 않고 버텼습니다. 부회장은 억지로 손가락을 서류 빈칸에 갖다 대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회장님의 손이 부회장의 손목을 덥석 움켜쥐는 게 아니겠어요? 마치 강철 쇠고랑이 채워진 것처럼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부회장은 기겁을 하며 으악 하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는 엉덩방아를 찌으며 뒤로 낮아빠지고 말았죠. 침대에 누워있던 회장님이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두 눈을 부릅뜨고 동생을 노려보는 눈빛이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내 재산이 그렇게 탐나더냐? 동생아. 회장님의 호통 소리가 좁은 병실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부회장은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형님? 살아 계셨어요? 그는 뒷걸음질 치다가 벽에 부딪혀 주저앉고 말았죠. 자신의 완전 범죄가 들통났다는 공포가 그를 집어삼켰습니다. 하지만 공포는 곧이어 지독한 살기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된 이상 진짜로 죽여서라도 입을 막아야 했으니까요. 부회장의 표정이 순식간에 악기처럼 일그러졌습니다. 살아있어? 끈질긴 노인네 같으니. 그럼 지금 진짜로 죽여주지. 그는 넥타이에 꽂혀있던 은색 핀을 뽑아들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라 특수 제작된 암살 무기였거든요. 핀 끝에는 스치기만 해도 심장이 멎는 맹독 앰플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거 한 방이면 고통도 없이 갈 거야. 잘 가슈. 그는 미친 사람처럼 핀을 치켜들고 회장님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회장님은 침대 위라 피할 곳이 없어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부회장의 독침이 회장님의 목을 찌르려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죠. 그때 커튼 뒤에서 동수가 안 돼요. 라고 소리치며 튀어나갔습니다. 동수는 몸을 날려 부회장의 팔을 들이받았습니다. 하는 소리와 함께 부회장이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죠.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동수는 부회장의 손을 걷어찼습니다. 은색 넥타이 핀이 허공을 날아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유리 앰플이 깨지며 투명한 액체가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순식간에 바닥 카펫이 하얀 연기를 내뿜으며 시커멓게 타들어갔죠. 그 무시무시한 독성에 세 사람 모두 숨을 삼켰습니다. 적의 몸에 들어갔다면 회장님은 그 자리에서 즉사했을 게 분명했으니까요. 동수는 깨진 핀 조각을 발로 차서 멀리 치워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증거예요. 회장님을 죽이려던 독극물이라고요. 동수의 외침에 부회장은 넋이 나간 표정으로 바닥을 쳐다보았습니다. 회장님은 침대에서 내려와 동수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고맙다, 동수야. 내가 내 목숨을 2번이나 살렸구나. 부회장은 도끼 품은 눈으로 두 사람을 노려보며 일어섰습니다. 아직 안 끝났어.
내 경호원들이 밖에 깔려 있다고. 그는 품에서 무전기를 꺼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뭐해? 당장 들어와. 이놈들 다 죽여버려. 하지만 무전기 너머에서는 지직거리는 잡음만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아무런 대답도 발자국 소리도 들려오지 않았죠. 부회장이 당황해서 무전기를 흔들 때였습니다. 병실 문이 천천히 열리며 낯익은 얼굴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칠성 아저씨가 뒷짐을 지고 여유롭게 걸어 들어오는 게 아니겠어요? 그의 뒤로는 경찰 제복을 입은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칠성 씨는 씩 웃으며 부회장에게 손을 흔들어 보였죠. 부회장님 찾으시는 경호원들은 지금 경찰서로 가는 중입니다만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과연 부회장은 이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에서 어떤 최후를 맞이하게 될까요? 경찰들이 박진우 부회장의 양손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습니다. 이거나 내가 누군지 알아? 난 대한그룹 회장이 될 사람이야. 부회장은 발악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이미 깨진 독극물 앰플과 회장님의 생생한 증언이 나온 마당이었죠.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그를 구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회장님은 끌려가는 동생을 차가운 눈빛으로 내려다보았습니다. 진우야, 감옥에 가는 건 너무 쉬운 벌이지. 내 진짜 벌은 지금부터다. 회장님은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짧고 굵은 지시를 내렸습니다. 박진우의 모든 직위를 해제하고 차명 계좌와 부동산까지 전부 회수해.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힐 만한 뉴스가 터졌습니다. 박진우 부회장의 살인 미수 혐의와 비자금 횡령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던 것이죠. 국세청과 검찰이 그의 집과 사무실을 이잡듯이 압수수색했습니다. 숨겨둔 금괴와 비밀 장부들이 줄줄이 고구마 줄기처럼 엮여나왔습니다.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그의 전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승인했죠. 으리으리하던 그의 저택에는 빨간 압류 딱지가 도배되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재벌 부회장이었던 그가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된 것이었습니다. 박진우는 보석금을 낼 돈조차 없어 유치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검찰 조사를 받고 잠시 풀려나는 일이 생겼죠. 회장님이 동생이 거리에서 죗값을 치르게 해달라며 처벌 불원서를 냈기 때문이었습니다. 박진우는 환호성을 지르며 경찰서 문을 나섰습니다. 역시 형님은 멍청해. 내가 다시 제기해서 복수해주마. 하지만 경찰서 밖으로 나온 그는 현실을 마주하고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를 기다리는 고급 세단도 굽신거리는 비서들도 온데간데 없었거든요. 주머니를 뒤져보니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몇 장이 전부였습니다. 그는 택시를 잡아타고 자신의 청담동 고급 빌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집 대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경비원이 그를 막아섰죠. 아저씨, 여기 이제 출입 금지입니다. 당장 나가세요. 평소 그가 개, 돼지라고 부르며 무시하던 경비원이 그를 잡상인 취급했던 것이었죠. 이놈이 미쳤어? 나 박진우야. 문 열어. 그가 행패를 부리자 경비원은 쯧쯧 혀를 차며 소금 한 바가지를 뿌렸습니다. 재수없게 어디서 소란이야? 경찰 부르기 전에 꺼져. 하얀 소금을 머리에 뒤집어 쓴 꼴이 마치 처량한 똥개와 다를 바 없었죠. 갈 곳을 잃은 박진우는 정처 없이 거리를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한겨울의 칼바람이 얇은 양복깃을 파고들어 뼈까지 시리게 만들었죠. 배가 고파 편의점에 들어갔지만 카드는 이미 정지된 상태였습니다. 손님, 잔액 부족인데요. 돈 없으면 나가세요. 아르바이트생의 싸늘한 눈초리에 그는 쫓겨나듯 밖으로 나왔습니다. 평생 최고급 요리만 먹던 그가
컵라면 하나 사 먹을 능력이 없어진 셈이었죠. 허기를 참지 못한 그는 길가에 버려진 먹다 남은 빵을 쳐다보았습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 고개를 돌렸지만 뱃속은 요동을 쳤습니다. 밤이 되자 기온은 영하 10도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박진우는 추위를 피하기 위해 지하철역 구석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그가 평소에 도시의 흉물이라며 혐오하던 노숙자들이 모여 있었죠. 그는 코를 막으며 가장 구석진 자리에 신문지를 깔고 앉았습니다. 저리 안 가? 여기 내 자리야. 텃세를 부리는 왕초 노숙자에게 정강이를 걷어차이고 말았죠. 결국 그는 쫓겨나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쭈그리고 앉아야 했습니다. 서러움과 분노가 밀려왔지만 그를 위로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며칠이 지나자 그의 몰골은 말이 아니게 변해갔습니다. 기름진 머리는 떡이 져서 엉겨붙었고 명품 양복은 걸레짝이 되었죠.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를 보고 코를 쥐며 피해갔습니다. 어우, 냄새나. 저 사람 좀 봐. 그는 사람들의 경멸 어린 시선에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동수에게 했던 것처럼 세상이 그를 벌레 보듯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는 배고픔을 이기지 못해 식당 뒷골목의 쓰레기통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역겨웠지만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죠. 그때 식당 주인이 설거지한 오물을 뒷문에 확 끼얹었습니다. 아, 뜨거워. 박진우는 꼼짝없이 더러운 구정물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뒤집어 썼습니다. 고춧가루와 음식 찌꺼기가 얼굴과 옷에 덕지덕지 붙었죠. 어이쿠, 미안해요. 거지가 있는 줄 몰랐네. 주인은 사과하는 척하며 비웃음을 날리고는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박진우는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경멸하던 오물통 속에 자신이 빠져버린 비참한 현실이었습니다. 울다 지친 그는 터덜터덜 지하도로 내려갔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손을 벌리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었거든요. 한 푼만 도와주십시오. 처음 해보는 구걸이라 목소리는 기어 들어갈 듯 작았습니다. 하지만 바쁜 사람들은 그를 투명 인간 취급하며 지나쳐갔죠. 그때 한 꼬마 아이가 다가와 그의 손에 500원짜리 동전을 쥐어주었습니다. 그는 고맙다는 말도 못하고 멍하니 동전을 바라보았죠. 그 꼬마는 바로 며칠 전 자신이 구두 닦던 동수를 발로 찼던 그 또래였습니다. 박진우는 그제야 뼈저린 후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가진 것이 많을 때는 몰랐던 1,000원 한 장의 소중함을 알게 된 것이었죠. 그는 차가운 바닥에 머리를 박고 오열했습니다. 회장님이 말한 진짜 벌이 무엇인지 뼛속 깊이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감옥보다 더 무서운 건 사람들에게 철저히 잊히고 무시당하는 삶이었던 겁니다. 한때 천하를 호령하려 했던 그는 이제 거리의 가장 낮은 곳에서 죄를 씻어야 했죠. 과연 모든 것을 되찾은 회장님과 동수는 어떤 행복한 결말을 맞이하게 될까요? 어느덧 매서운 겨울바람이 지나가고 따스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서울 시내 한복판 가장 목 좋은 자리에 번듯한 가게 하나가 문을 열었죠. 간판에는 동순의 반짝이 구두방이라는 글씨가 큼지막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가게 안은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고 환했죠. 지나가던 사람들은 발길을 멈추고 호기심 어린 눈으로 가게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구두 닦기가 이런 좋은 가게를 낸다는 건 전례가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가게 안에서는 말끔한 앞치마를 두른 청년이 구슬땀을 흘리며 구두를 닦고 있었습니다. 바로 거리의 천덕꾸러기였던 동수가 어엿한 사장님이 된 것이었습니다. 사장님, 여기 광 좀 더 내주이소.
익숙하고 투박한 목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칠성 아저씨였습니다. 그는 주차 관리 일을 그만두고 구두방의 지배인이 되어 동수를 돕고 있었죠. 양복을 빼입은 칠성 씨는 싱글벙글 웃으며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피를 나눈 형제보다 더 끈끈한 가족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동수는 칠성 아저씨의 너스레에 환하게 웃으며 구두소를 더 힘차게 돌렸습니다. 지옥 같았던 지난날의 고통은 이제 두 사람의 훈장처럼 빛나고 있었죠. 점심시간이 되자 가게 앞에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멈췄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다름 아닌 박진철 회장님이었습니다. 회장님은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여 지팡이 없이도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죠. 동수야, 장사는 좀 잘 되느냐? 회장님은 동수의 손을 꼭 잡으며 친아들처럼 흐뭇해했습니다. 사실 회장님은 동수에게 큰 빌딩을 선물하려 했지만 동수가 극구 사양했었죠. 저는 제 땀으로 번 돈이 좋아요. 대신 작은 가게 하나만 빌려주세요. 그 당찬 부탁에 회장님은 허허 웃으며 이 가게를 마련해 준 것이었습니다. 동수의 구두방에는 한 가지 특별한 원칙이 있었습니다. 바로 어려운 이웃에게는 돈을 받지 않는다는 원칙이었죠. 폐지 줍는 할머니나 새벽 인력 시장에 나가는 일용직 아저씨들의 신발은 언제나 공짜였습니다. 에구, 미안해서 어쩌나. 젊은 사람이 땅 파서 장사하는 것도 아닌데. 손님들이 미안해하며 주머니를 뒤적이면 동수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괜찮아요. 제 아버지가 남기신 뜻인걸요. 동수는 아버지가 의술로 사람을 살렸듯 자신은 구두를 닦으며 사람들의 발걸음을 가볍게 해주고 싶었던 것이죠. 가게 한쪽 벽면에는 작은 액자 하나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불에 그을려 색이 변한 낡은 만년필 한 자루가 놓여 있었죠. 바로 동수가 회장님의 목숨을 구하고 진실을 밝혀냈던 그 은색 만년필이었습니다. 손님들은 그 만년필을 보며 저게 무슨 보물이라도 되냐고 물었죠. 그럴 때마다 동수는 만년필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펜이 아니라 정의가 승리한다는 것을 증명한 동수의 자부심이었으니까요. 아버지가 남겨주신 그 유산이 동수의 인생을 구원한 셈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허름한 운동화를 신은 한 여학생이 쭈뼛거리며 들어왔습니다. 저 면접 보러 가는데 신발이 너무 더러워서요. 돈은 나중에. 동수는 학생의 떨어진 운동화 끈을 보며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말없이 운동화를 받아들고 정성껏 솔질을 시작했죠. 하얀 거품을 내어 묵은 때를 벗겨내자 헌 신발이 새 것처럼 하얗게 변했습니다. 동수는 깨끗해진 신발을 학생에게 신겨주며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이 신발 신고 꼭 합격해요. 응원할게요. 학생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고 동수의 가슴은 벅차올랐습니다. 밤이 깊어 셔터를 내리고 퇴근하는 길, 동수는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은 네온사인 때문에 별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동수의 눈에는 분명히 보였습니다. 자신을 내려다보며 환하게 웃고 계시는 아버지의 얼굴이 말이죠. 아빠, 저 잘하고 있죠? 이제 더 이상 울지 않아요. 동수의 옆에는 든든한 칠성 아저씨가, 뒤에는 회장님이, 그리고 마음속에는 아버지가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거리에 고아였던 소녀는 이제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되어 있었죠. 동수는 칠성 아저씨와 어깨동무를 하고 힘차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두 사람의 뒷모습 위로 가로등 불빛이 스포트라이트처럼 쏟아졌죠. 비록 가진 것 없이 시작했지만 정직과 용기 하나로 인생을 바꾼 기적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동수의 반짝이 구두방은 그날 밤도 세상의 가장 낮은 곳을 비추며 환하게 빛나고 있었죠. 절망 속에서도 끝내 희망을 잃지 않았던 소년, 동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달봄 사연이었습니다.